안녕하세요. 홍필구 신부입니다. 한 주간 또 무탈하게들 보내셨죠? 지난주에는 강의 대신에 다들 보셨겠지만 현재 로마에서 유학 중인 서울교구 윤호진 신부님을 모셔서 다른 공부도 아니고 교회사를 전공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강의를 통한 공부는 매주 하면서 이렇게 종종 색다른 제가 가끔씩 브이로그 같은 형식을 빌어서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학자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학교 교수님들 혹은 교수님 출신들이 다 학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곧 학자가 될 분을 만나는 게 어쩌면 더 특별하겠다 싶어서 인터뷰처럼 한번 꾸며봤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훗날에 물론 하느님께서 뜻하신다면 서울신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또 학문 연구도 하게 되실 윤 신부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몇 강의들을 통해서 중세 말기 그리고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죠. 격정의 1300년대, 그러니까 아비뇽 유수, 흑사병, 그리고 끊임없는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낳은 결과들 중에 하나로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갑니다. 사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스콜라주의의 핵심은 신앙과 이성, 또 보편과 개체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죠. 바로 개인주의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쇄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 각계에서의 나름의 노력들이 있었죠. 지도층에서는 공의회주의라는 것도 있었고 위클리프랑 후스 같은 신학자들도 나오고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민중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교 활동을 했던 인물도 나오게 됩니다. 곧 다시 언급하게 될 거예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이름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주의 사상이 슬슬 전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 이탈리아 중부 피렌체라는 도시는 유난히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현재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전 시대와는 사뭇 다르게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인문주의라고 하죠.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이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존의 것들을 초월한 어떤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트를 고전에서 찾게 됩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 로마 위대한 유산들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서 중세의 것들로부터도 한층 더 진보된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바로 르네상스이죠. 르네상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과학 모든 면에서 르네상스 운동의 결실이 드러나지만 특히 문학 또 예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 강의 시간에 르네상스의 탄생지라고 볼 수 있는 피렌체라는 도시에 대해서 피렌체의 주교자 두오모 그리고 그 두오모를 완성시킨 브루넬레스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르네상스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르네상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기보다는 한 가문이 있어요. 바로 메디치예요. 메디치, The House of Medici. 메디치가이죠. 르네상스 예술품들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실 때 가이드한테 설명을 듣게 되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듣게 되는 이름이에요. 메디치. 이 메디치 가문이 상당히 부유했고 특별히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르네상스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는 아마도 여러분 상당수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명한 사실이고 반드시 언급하고 가야 한다는 것도 맞는데 사실 메디치가의 스토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기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역사적인 사건들과 사상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 상태에서 이 메디치가의 역사를 보면 현 시대의 어떤 현상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조각 또 그림들 보면서 분석도 하고 감탄하는 것만큼 사실 그 이상으로 르네상스가 뭔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것들을 찾게 돼요. 당시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바로 그 중심에 이 메디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디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중간중간에 예술가들 또 그들의 작품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리가 쉬울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냥 그림 몇 작품 해석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메디치를 알면 르네상스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강의
피렌체 두오모에 대한 것도 메디치 가문 역사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르네상스에 대한 공간적인 기본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다 싶었고 이제부터는 인물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치가 혹은 메디치 가문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근데 그냥 메디치 하면 메디치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통상적으로 표현하기를 실질적으로 피렌체를 지배했다라고 해요. 당시 피렌체는 공화국이었고 공화국이라는 건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황제의 지배나 간섭을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왕이 소유하고 있는 왕국도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들 여러 명이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해서 중대 사항 같은 거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치가 국가를 통치하는 어떤 직책이나 칭호를 받아서 다스렸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메디치를 왕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연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울 인구 반 이상이 삼성에 다니거나 삼성 하청 업체들 중에 어디서 일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삼성 회장이 누구도 왕이라 부르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의 왕인 거예요. 아무튼 메디치 집안에서 교황도 서너 명 나오고 서너 명이라는 건 그중에 하나는 피렌체의 메디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 영국 왕실로도 갑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가문으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예술가들을 열렬하게 지원하고 양성했어요.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 등이 대표적인 수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마키아벨리 같은 다른 분야의 역사적인 인물들도 메디치가 아니면 아마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유럽 역사 전체에서 보더라도 한 집안으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높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어디 왕족이 얼마나 정복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예 세상을 바꾸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이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치라는 이름은 1230년 기록으로는 처음 발견이 돼요. 어떤 어원에서 온 이름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서양식 이름을 보면 first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잖아요. family name이라고도 하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름과 성인데 고대에는 성이 따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냥 이름만 있었죠. 베드로가 성이 뭐예요? 없단 말이에요. 워낙 흔한 이름이 많으면 이름에 출신지를 붙이거나 아버지 이름을 쓰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많았죠. 나자렛 사람 예수, 요한의 아들 시몬, 가리옷 사람 유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이에요. 한참 이후에는 직업을 이름처럼 쓰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이름들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한 영어 성씨 중에 테일러라는 이름이 있는데 대대로 재단사 집안에서 쓰는 이름이 되고 메이슨은 석공이고 밀러라는 성씨는 방앗간집 하는 사람들 두고 부르던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참 재밌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디치는 뭐냐? 라틴어로 메디쿠스라고 하면 의사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메디슨, 메디컬 뭐 다 의학계 관련 단어들이죠. measuring 하는 거 그러니까 재는 거, 측정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지지만 진단하고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의사나 약사가 하는 일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메디치 집안은 원래 의사 집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려져 있듯이 직물감을 거래하는 일을 했었는데 염색제로 쓰는 물품들의 성분 일부가 약재로도 쓰이는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메디치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군인이었다라는 추측도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모른다. 아무튼 출신지는 뮤겔로라는 피렌체에서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당시에는 농사 짓고 사는 땅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농사는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해요. 도시인 피렌체에서 무슨 비전 같은 걸 봤나 봐요. 약재나 염색제 관련 일을 했을 것이고 특히 양모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요. 잉글랜드에서 양털을 수입해서 오면 플랑드르라는 곳에서 가공을 하고 피렌체에서 이제 멋지게 제작을 하고 전 세계 동서양을 막론하고 팔러 다니는 거죠.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렌체에서는 껌 좀 씹을 만한 위치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메디치 가문의 위상을 격상시킨 건
지오반니라는 인물이었어요. 1360년생이고 거의 70까지 삽니다. 검소한 성격이었고 허세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가문의 영광과 피렌체의 번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뭘 했느냐? 은행업을 따로 또 시작을 해요. 메디치 가문에서 조반니가 처음으로 은행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삼촌인 비에리가 이미 로마, 베네치아, 제노바, 나폴리 등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었고 지오반니는 삼촌한테 일을 배워서 삼촌이 은퇴한 후에 피렌체에 은행 본점을 옮겨오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메디치 은행이 시작된 것이죠. 당시에 이미 잘 나가던 은행가들이 있었어요. 알비치, 카포니, 우짜노, 스트로치, 파치 이런 말하자면 귀족 가문들이 있었고 메디치는 양모 사업가 출신으로서 은행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이면서 그 시점 귀족들 입장에서는 신진 세력이니까 경계는 하는데 출신이 또 귀족이 아니니까 한편으로는 좀 무시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조바니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사업 수단이 남달랐던 것이죠. 처음에는 환전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탈리아 반도랑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다른 화폐를 쓰는데 가장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곳들 중에 하나가 피렌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렌체에서 거래를 하려면 당시에 플로린이라고 하는 피렌체에 통용되는 화폐를 써야죠. 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돈을 조금 벌 수가 있어요. 장사라는 게 물건을 만들던 어디에서 떼오든 해서 팔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건데 환전이라는 건 무슨 원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 수수료 장사예요. 어디 물건을 얼마의 원가에 떼오고 그런 머리 아픈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환전만 해서는 수수료 푼돈만 벌 수 있죠. 결국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은행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말로 은행업이지 당시 사람들 일부는 고리대금업, 지금으로 치자면 사채업이라고 비하를 하기도 했어요. 사업체 혹은 국가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비싸게 이자를 쳐서 받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개념으로는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세 때만 해도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되던 시대예요. 대놓고 떳떳하게 하긴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피렌체는 아무래도 신성로마 제국 황제나 교황의 간섭을 별로 안 받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1422년 당시 피렌체에 72명의 은행가와 어음 중개인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중에 메디치 은행이 제일 잘 나갔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물급의 사업은 정치계랑 어떻게든 연결이 됩니다. 꼭 나쁜 쪽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더구나 피렌체는 공화국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제 조바니라는 거물 은행가로부터 도시에 대한 물질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만 해도 조바니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피렌체 공화국 자치정부 기구를 시뇨리아라고 했는데 거기서 최고 대표들 프리오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프리오리들 중에 대표를 콤팔로니에레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국회가 있고 국회 의원들이 있고 그중에 총리가 있어서 그들 간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오바니도 프리오리로 근무를 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콤팔로니에레 자리에도 앉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이때도 이 메디치가 피렌체에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오바니가 계속 돈 풀리는 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제일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였겠어요? 바로 교회죠. 유럽 전역에서 교황청으로 헌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누군가는 꼼꼼하게 가서 받아도 오고 또 맡아서 관리를 할 텐데 나라고 그걸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교황청 재무 담당이 있는데 조바니는 자기가 그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돈놀이라는 게 무조건 단위가 커야 돼요. 개미들이 백날 투자하고 해봐야 입에 풀칠이나 간신히 한다고요. 한 번을 투자해도 억 단위 또 그 이상으로 해야 들어오는 게 벌써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 되면 그야말로 유럽 최고 은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교황청 재무부를 뚫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 동네 벤처기업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대기업에 그냥 취직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지오바니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가 1300년대 후반에서 1400년대 초중반이에요. 지오바니가 17대 아비뇽 유수가 종결되고 서방교회 분열 시대가 됩니다. 교황이 로마로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 아비뇽의 교황 한 명이 더 생겨요. 프랑스랑 잉글랜드는 아직 100년 전쟁 중이고 서로 다른 교황 편에 서면서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 분열을 어떻게든 종식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피사에서 공의회를 열고 두 교황을 폐위시키면서 새로운 교황을 뽑죠. 알렉산드르 5세. 근데 결과적으로는 교황이 3명이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조바니가 교회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맘먹었을 때는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해서 줄을 섰어야만 해요. 어떤 교황한테 가느냐? 피사 교황 쪽으로 가요. 알렉산드르 5세가 죽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물론 대립 교황이지 로마 교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콘클라베가 열리게 됐는데 조바니가 의도적으로 한 추기경을 밀어줘요. 발다사레 코사라는 인물이었어요.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코사라는 추기경은 출신도 그렇고 인품이나 뭐 전부 다 좀 질이 떨어져요. 일단 해적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해적이 어떻게 사제가 되고 추기경이 되나. 형이 둘 있었는데 전부 해적질 하다가 나폴리 왕한테 잡혀서 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발다사레 코사도 해적질을 안 했을 리가 없죠. 본인은 그냥 용병 대장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볼로냐 대학 학위도 돈으로 사고 추기경직도 돈 주고 사는 지경에 이릅니다. 추기경직이라는 게 거룩한 성직이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때만 해도 고위 성직은 세속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거의 정치직이에요. 아무튼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그게 가능하긴 했다는 거죠. 어쨌든 도덕적으로 또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는 평이 자자해요. 물란한 생활도 대놓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권력 맛은 봤으니까 자기는 끝까지 가서 교황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과거도 그렇고 해서 아무리 봐도 그냥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를 찾다가 조바니 메디치를 찾아갑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황이 될 수 있도록 추기경들을 다 매수해달라고, 투표할 때 자기를 찍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가 교황이 되면 메디치 은행이 교황청 금고를 관리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교황청이 예전 같지는 않죠. 세 등분으로 나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피사 교황청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어요. 하지만 그것만 해도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메디치 은행 입장에서는 최고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적을 교황으로 만드는데 앞장설 수가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때부터 조바니는 대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악행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키아벨리 얘기할 때 다시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77강 토마스 아퀴나스 공부할 때 비례주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윌리엄 오컴 같은 유명론자들의 주장이 발전을 해서 비례주의까지 갔다고 했죠. 프로포셔널리즘. 어떤 행위에 있어서 행위 그 자체보다 의도가 우선시되는 거예요. 의도가 선하다면 행위의 결과가 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패한 추기경 몇 명 매수하는 게 그렇게 엄청 죽을 죄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했겠죠. 그 당시 상류층에서 보는 교황도 거룩한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교황령의 군주,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아니면 동맹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지오바니의 눈에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그냥 일개 사업 파트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세를 보아하니 승산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하고 해가지고 유권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돈주머니를 쓱 내밀면서 이번에 우리 코사 좀 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추기경들은 딱 잘라 거절도 했겠지만 반면에 어떤 추기경들은 하면서 슬쩍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발다사레 코사가 교황이 돼요.
1410년이에요. 이 교황이 바로 요한 23세예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부르기로는 대립교황 요한 23세라고 해야죠. 교황성 요한 23세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85강에서 서방교회 분열 또 공의회주의를 배우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요한 23세랑 신성로마 제국 지기스문트 황제가 당시에는 독일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아무튼 합심을 해서 사실은 지기스문트가 요한 23세를 설득해서 콘스탄츠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어쨌든 교황이 3명이나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은 정말 이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3명의 교황 모두를 폐위하기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요한 23세는 도망을 가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끌려와요. 그리고 강제로 폐위를 당합니다. 아비뇽 교황은 스페인으로 도망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로마 교황은 자진해서 사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황 마르티노 5세가 선출이 돼요. 1415년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메디치는 뭐가 됩니까? 은행 금고 다 털어서 그야말로 사활을 건 최대 투자를 코사한테 했는데 그야말로 쫄딱 망한 거예요. 투자금 다 날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어쨌거나 비리에 쓴 돈이기도 하고 코사한테 가서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죠. 조바니 스스로도 후회를 하고 가족들 원망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세나 한탄하면서 어떻게 다시 이 가문과 은행을 살려야 하나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이때 전 요한 23세 대립교황 현 다시 발다사레 코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코사가 콘스탄치로 끌려와서 폐위가 된 다음에 그냥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았잖아요. 과거에 해적질부터 성직매매,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아주 입에 담기도 민망한 굉장히 악질적인 폐륜 행위들, 거기 이단까지. 그래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이델부르크라는 곳하고 만하임이라는 곳에서 몇 달을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코사가 지오바니 메디치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 좀 꺼내달라고 합니다. 이 보석금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돈을 내면 풀어준다고는 하네. 어렵겠지만 힘 좀 써주시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낯짝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오바니의 가족들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주 어이없어 했겠죠. 아마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텐데 이때 조바니는 그 보석금을 내줍니다. 명색이 은행가인데 은행가는 뭐니 해도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거래를 튼 고객은 물론 더러운 일을 같이 해낸 사이이지만 그래도 배신할 수는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같이 간다라고 가족들을 설득해요. 약간 무슨 이탈리아 마피아 영화 같이 얘기가 흘러가는데 아무튼 그리고 코사를 피렌체로 초대해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이후에 마르티노 5세 교황은 코사를 프라스카티라는 지역의 주교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사망을 하기는 해요. 폐위당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 전직 대립교황을 계속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직 교황한테는 밉보일 수 있는 행위잖아요. 앞으로 교황청이랑의 그나마 일부 하고 있던 거래조차도 끊겨버릴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과감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참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윤리, 도덕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신용 하나로 먹고 사는 은행가로서는 당시에 최고의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그렇게 망하게 되느냐? 아니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메디치가 주춤하는 사이에 스피니라는 가문의 은행이 교황청 재정에 대한 독점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얼마 못 가서 갑자기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청도 이제 새로운 은행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사실 마르티노 5세 교황이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 교회 분열을 잠재우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는 참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새롭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당연히 반대파도 있고 또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이들도 있었을 테고 하여튼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지 너무 난감한 거예요. 사람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조바니 데 메디치라는 은행가를 보니까 세상 이런 신의와 의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니를 로마로 불러오고 교황청 금고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발다사레 코사 같은 인간이라도 한 번 거래를 튼 고객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이 메디치 은행의
지오바니라면 분명 교황청 금고를 맡겨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피사 교황청의 금고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이 일단은 메디치 은행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관리하면서 그만큼 벌어들이게 되는 돈도 상당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메디치 은행은 유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 되고 따라서 메디치는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됩니다. 숙적들은 메디치를 고리대금업자 혹은 사채업자라고 비하하곤 했지만 사실 메디치 은행은 가난한 일반인들한테 돈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었어요. 교회 성직자들, 왕족들, 귀족이나 거대 사업자들하고만 거래를 했다고요. 당시 피렌체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재력을 자랑했었는데 소상공인들 푼돈이나 세면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아무튼 일생일대의 반전의 기회가 지오바니에게 찾아오고 신뢰 하나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최고 재력과 동시에 최고 권력까지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1429년에 지오바니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재산과 메디치 은행 대표직은 장남인 코시모 데 메디치가 물려받게 됩니다. 지오바니 때 피렌체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면서 가문이 극도로 성장을 이루어내고 피렌체와 유럽 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굳혔다고 한다면 이제 코시모는 재벌 2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정관념의 그런 재벌 2세가 아니죠. 아버지보다 더 이름을 날리는 은행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피렌체를 통치했고 교육과 예술 분야에 특히나 엄청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브루네스키의 피렌체 두오모도 이 코시모가 결국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입지를 세우게 됐는지, 특히 지오바니의 은행가로서의 그 탁월한 능력이 어떻게 메디치 가문의 존재감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의 아들 코시모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